건축 법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 법규를 이제 총칙에서부터 한 2시간,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일장 총칙을 강의했고요. 오늘은 이제 2장 건축물의 건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1장에 관해서 잠깐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뷰 방법은 다른 이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예시 문제를 한번 이제 쭉 둘러보고요. 여러분들이 건축 법규를 공부하는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이런 시험 문제 유형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예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공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런 문제집들을 가지고 일단 1장에 관한 것들을 한 13문제 좀 추려봤는데요. 다 볼 필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몇 개의 문제를 한번 이제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총칙은 이제 많은 문제 유형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라는 질문이 있고요. 가. 건축물에 부수된 담장. 나. 공중에 이용하는 관람시설. 다. 지하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 라. 철도 부지 내에 있는 과선교. 자, 건축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든가 철도 시설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은 건축법에서 제외된다 하는 내용을 좀 배운 게 있죠. 그래서 이제 1번 답은 라번 철도 부지 내에 있는 과선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번호는 없는데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최소 너비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도로는 건축법에서 비교적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총칙에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규정이 있고요. 4m 도로가 이제 모자랄 때는 그 주변에 새로운 건물을 할 때 4m를 중심선에서 2m씩 확보해서 그렇게 이제 그 건축을 지어야 하는 부분의 규정이 있었고요.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 막다른 도로는 이제 차량이라든가 보행이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고 도로 끝이 있는 도로에 면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 얼마를 이제 도로폭으로 유효도로폭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울 게 있다면 이제 2m, 3m, 6m 이렇게 외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10m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2m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10m에서 35m까지는 3m를 가져야 되고요.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를 가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35m 이상인 경우에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물론 6m를 가져야 되는데 읍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데에서는 4m만 폭을 확보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가 10m에서 35m 사이인 경우에는 3m의 도로폭을 최소 확보해야 된다. 2번에 답이 되겠고요. 번호가 있는 2번 보겠습니다. 건축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하는 질문이 있을 때 보기 4개를 일단 예시를 드릴게요. 가. 주요 구조 불안, 내력벽, 바닥,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나. 설계도서란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다. 초고층 건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라.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제 보기가 좀 길긴 한데요. 답이 뭐가 될까요? 이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초고층 건물은 이제 50층 이상 그리고 200m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고 배웠고요. 이제 고층 건물의 규정이 이제 따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답은 다 초고층 건물이란 해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규정이 틀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미리 자료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참고되고 화면에 있는 거를 좀 보시면은 자, 아래 도면과 같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면적은 단 발코니 난간 및 벽체는 방음창으로 둘러싸여 있음. 뭐 이거 이제 가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기본 개념이 발코니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발코니 문제는 건폐율 규정하고 이제 이렇게 바닥 면적 규정이 두 군데서 자주 나오는데 건폐율 따지는 규정에서는 어떤 발코니든 대부분 노대인 경우가 아니면 다 포함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는 1.5m까지는 이제 면적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 때문에 지금 이제 예시 그림을 보면 그 건물 실내에서 물론 중심선에서 발코니는 끝선까지입니다. 1.8m로 되어 있으니까 1.5m를 빼고 나서 30cm가 되어 있고 30cm에 3.5m 폭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을 이제 하면 1.05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발코니의 바닥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1.5m를 면제해 주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10번. 자, 그림과 같은 대지 조건의 경우에 대지 면적으로서 맞는 것은 자, 대지 면적도 이제 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막다른 도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로 기본 폭이 4m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4m 이상 될 때에 확보되지 못했다면 만약에 이제 이 그림처럼 저쪽 반대편에 경사지가 있거나 뭐 하천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3m라면 중심선에서 2m씩 뛰어야 되니까 대지에 이제 1.5m를 빼고 나서 0.5m의 선이 건축선으로 그어지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11m에서 10.5m가 되겠지만 그림과 같이 경사지가 반대편에 있을 경우에는 도로를 반대편으로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지 쪽으로 4m를 온전히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1m가 이제 들어온 선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대지의 이제 깊이가 이제 10m가 되고 그 다음에 폭이 15m니까 2번, 4번 150제곱미터가 되게 되죠. 맨 마지막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 건축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거 수평 투영 면적 개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정의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지상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로 한다. 자, 답이 뭘까요? 좀 상식적이긴 한데 답은 라번이겠죠. 라번. 자, 건축물의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되니까 여기 지금 이제 보기처럼 지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아닌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지상층 바닥 면적의 합계는 지상의 면적을 따로 계산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용의 연면적이 되겠죠. 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1장 우리가 그 총칙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런 이유 예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강의는 어쨌든 이제 가능하면 건축법규의 내용을 요약해 설명드려야 하지만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이제 예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어떤 포인트로 건축법규가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좀 참고로 보기 위해서 자, 2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1장 총칙에 대해서 예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뻐꾸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자, 총칙이 개념적인 문제하고 용어의 정의 뭐 그런 것들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경우냐 완화하는 경우냐 뭐 이런 부분들의 어쨌든 총칙적인 총괄적인 내용을 봤다면 건축물의 건축은 자 이제 건축을 설계를 해서 그거를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승인을 받고 입주해서 하는 과정을 건축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건축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1장 총칙은 이제 1조에서 이제 9조까지의 9개 조는 아니고 이제 뭐 8조에 8에 2, 8에 3까지 있어가지고 한 12개의 조를 봤었는데 2장 건축물의 건축은 10조에서부터 34조까지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원고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고에 있는 내용은 건축 법규들 책에서 보통 이제 2장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만화식으로 그림을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뭐 설명을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보통 13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그 13단계를 간단히 이제 보면 건축 기획 단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지자체, 뭐 정부 또는 뭐 개인, 회사 이런 데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지 왜 지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겠죠. 보통 실무에서는 이걸 이제 타당성 조사라고 많이 그러는데 사업 구상이 있는 어쨌든 건축주가 있을 때 그런 사업 구상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지어도 사람이 올 거냐 또는 이제 수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 사업 수지 위치 규모 거기에 따른 이제 대지는 얼터네티브가 있는 경우도 있죠. A, B, C 대지가 있을 때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어느 게 제일 나을 거다 하는 판단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를 구체로 결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성북구청에서 도서관을 진다. 뭐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용도의 면적 구성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규모로 지을 건가 하는 부분도 이제 기획 단계에서 많이 검토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설계 단계로 연결을 해서 생각할 때는 계획 구상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기획 설계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계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마트 이제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따졌을 때 규모 검토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기획 설계라고 하는 거가 거의 법적으로 정의를 많이 두고 있는데 기획 설계가 이제 사업을 위해서 프로모션하는 것에 무료로 해줄 거냐 이것도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많은 단계고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내용들도 이 기획 단계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많은 이해가 확장되고 좀 있습니다. 어쨌든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 단계 또는 기획 단계의 것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건축 계획 단계가 되는 거죠. 계획 단계는 아까 기획 단계보다 조금 더 발전한 일종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될 거고요. 설계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계획 설계가 됩니다. 보통 설계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기획 설계, 스키매틱 디자인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줄여서 SD라고 많이 합니다. 스키매틱 디자인 단계. 그 다음에 계획 설계 다음에 보통 미국식으로는 이제 디자인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라고 해서 DD 단계라고 많이 부르고요. 우리나라는 디자인 디벨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번역하기가 애매했는지 중간 설계라고 하는 용어를 법정 용어로 쓰고 있고요. 나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냥 디벨롭먼트를 번역해서 발전 설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DD 단계 다음에 실시 설계, 공사용 도면을 그리는 단계가 있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실시 설계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워킹 드로잉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그래서 이제 그 시공 단계에 들어서 CD 단계라고 얘기를 보통 해서 그 다음에 SD, DD, C 단계 세 단계로 보통 설계를 구분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 인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단계에서는 일단 기획 단계 다음에 계획 단계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제 건축주는 이제 건축사 또는 건축가, 라이센스 의미로는 건축사일 거고요. 설계 계약을 해서 보통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의 첫 단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우리가 법규를 검토하는 내용이니까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허가를 진행하기 할 텐데 허가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제 복잡한 어떤 입지라든가 대형 건물인 경우에 그런 리스크라고 그러죠. 이제 허가가 안 되는 땅에 잘못 검토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법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규제법이기 때문에 규제 내용들을 이제 민원인 우리가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나 전문가지만 건축사들도 그걸 다 확보해서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이제 입지가 아주 복잡하거나 또는 이제 대형 건축물이거나 또는 이제 특수한 그런 건축물을 미리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 결정 단계라고 합니다. 사전 결정 단계는 건축 허가가 될는지, 건축 허가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라고 하는 단계가 있지만 도시 외 지역은 이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땅의 목적, 지목이라고 그러는데 되어 있지 않은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든가 이렇게 산이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건축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단계를 이 사전 검토, 사전 결정을 미리 받으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건물은 교통 영향이 발생한다.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 사전 결정 단계를 받으면 그걸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 결정을 받도록 이제 그 허가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게 사전 결정 단계입니다. 자, 이제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형 건축물이나 이제 입지가 특수한 그런 건축물에 대한 검토를 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단계에서도 허가 전에 건축을 심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심의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총칙에서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공공의 어쨌든 이제 뭐 주민들 입장에서라든가 뭐 그런 공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심의를 통해서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의는 사실은 법에 없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초법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다룰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의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건축 허가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 일반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작은 것들,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80제곱미터라든가 뭐 면적이 이렇게 이제 작은 것들의 뭐 중축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신고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와 허가를 득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특별한 어쨌든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에 대부분 신고 필증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의 단계가 필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설계자, 건축사의 진행이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때는 시공자가 주 업무 관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감리라고 하는 단계가 우리 첫째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건축 삼각형 얘기를 할 때 건축에 대한 어쨌든 이제 절차의 세 주체, 건축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있었잖아요. 그 세 단계 건축 삼각형의 세 주체 말고 공사가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제 인스펙션을 하는 그런 이제 감리라고 하는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때는 법적으로 감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설계자가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법 내용도 있어서 어쨌든 착공 신고 단계는 감리자와 시공자가 이런 행정사항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뭐 자기 땅에 기존 건물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 철거를 해야 되고요. 철거 신고를 하게 되면 뭐 비슷한 말로 이제 멸실이라고 하는 용어도 씁니다. 철거를 해야만 공사를 이제 신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9번째 단계는 감리자가 이제 개입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지 도면대로 진행되는지 뭐 어쨌든 기존적인 구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그렇게 이제 검사하게 돼서 그런 단계를 이제 건축주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게 감리 중간 보고라는 단계고요. 물론 이제 사용 승인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그 다음에 10번은 임시 사용 승인 단계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제 본 사용 승인 단계는 보통 준공이라고 하는 말로 현장에서는 많이 쓰죠. 일반 사람들도 준공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준공이라고 하는 말의 법적 용어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건물의 규모가 크거나 아직 공사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층별로 공사가 완공이 돼서 빨리 입주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층별로 또는 동별로 부분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어떤 요건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번에 이제 2장에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네,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승인은 그동안에 이제 도면을 다시 정리를 하고 설계 변경 부분도 일부 이제 보완을 하고 해서 사용 승인을 넣게 되고요. 그 사용 승인에 필요한 내용, 법적 내용들을 이번 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내주게 되는 단계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제 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 필요 요건은 물론 이제 설계자, 감리자가 적어 놓아야 되지만, 그렇게 이제 설계자, 감리자한테 시켜서 건축물 관리대장 만들어서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보관을 할 의무가 허가부서에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건축주는 법적으로 세금 관계를 정리하고 뭐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건축물 등기를 해야 완전하게 이제 건축 인허가 행위, 그 사용 승인 행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우리 법규에서 다루는
건축물의 건축 진행 과정은 이렇게 13단계로 나눠서 보통 예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제 표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감리자가 중간에 이제 건축물을 감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 건축 시공은 도면대로 되는 경우에 오차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차 범위의 내용도 중요한, 우리 이제 건축물의 건축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거기 포함하고 있고, 이제 본문을 얘기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자, 좀 정확하게 얘기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이제 10조에서 34조까지, 그러니까 개각적으로 한 24개 조항, 물론 이제 여기 13의 2조도 있고, 뭐 15, 20, 17의 3, 2조도 2조 3조도 있고, 25조의 2도 있고, 이래서 24개는 더 됩니다만, 어쨌든 10조에서 34조까지 건축 관련 입지와 사전 결정, 아까 이제 그런 그 건축 설계의 진행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별로 항목들이 쭉 있고요. 그 조별 항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자료로 올라가 있는 그런 원고를 참고해서 좀 보면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이제 30개 가까운 것이 이번 시간에 보게 된다. 자, 건축 허가의 대상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을 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기본이고요. 아까 이제 규모가 작은 거는 부분적으로 신고 대상도 있습니다만, 자, 허가 대상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라는 거는 그 허가권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 되는데요. 그 시장, 군수 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로서 되어 있는 구청도 허가권자가 됩니다. 보통 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되는데, 규모가 큰 것들과 좀 특별한 건물들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나 다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장은 도지사급이기 때문에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직접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이렇게 21m 이상,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항은 이제 자연환경 수질 보호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거는 자연환경의 수질 보호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강물을 받아서 수돗물로 대부분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질에 관한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유락시설, 그러니까 숙박유락시설이 주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마구 지어져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전 승인에 세 가지 건물이 들어있고, 사전 승인을 받을 때 건축계획서와 건축 설계도서를 첨부를 해라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아까 1항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외로 되어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거는 아까 규모는 같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건데, 이거는 이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직접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모든 건물들은 아까 허가권자라고 얘기하는 시장, 군수 또는 이제 구청장이 그렇게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고, 자, 뭐 건축 허가의 신청에서 건축 허가 신청 서류라는 항목이 뭐 있고요.
허가 신청하는 부분, 건축 허가 신청서. 이건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대지의 소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전 결정을 받았다면 사전 결정서, 또는 이제 건축 협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아까 그 충칙에서 잠깐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건축 협정 이게 결합 건축 협정서가 있다면 그런 걸 첨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잠깐요. 건축 허가의 신청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아까 건축 허가 신청 서류 중에 허가 신청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서류의 목록을 잠깐 소개를 하면, 뭐 건축 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그다음에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그다음에 구조 계산서, 실내 마감도, 소방 설비도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것도 개념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시험 문제에 우리 1장 예시처럼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이제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 단순히 이제 건물의 형태, 기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다른 어쨌든 협의 부서의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시 계획적인 내용,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산지인 경우에 또는 농지인 경우에, 뭐 그다음에 계획도로인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관련돼 있어서, 건축 허가가 만약에 이제 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금 요 표에 있는 예시처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보통 이제 국계법이라고 하는 거나 국계입법이라고 하는 거에 개발 행위 허가를 같이 받는 거로 본다 하는 내용이고, 산지관리법, 아까 산에 만들어지는 대지로 되어 있지 않은 땅에 그런 경우 산지를 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관한 것도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이제 인정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허가를 받아서 되는 경우에 농지법에 의한 일반 허가를 받으면 가름하게 되는 거고, 도로법, 하천법, 그다음에 수자원관리법, 초지법 이런 것들의 법률을 허가 때 받으면 그렇게 허가를 대신해서 의제 처리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허가의 취소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허가를 냈지만 1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되는데,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을 연장을 한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를 이제 2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공장은 3년. 2년 내 착공했지만 허가권자가 보기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착공 신고 전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축 민원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부서에서는 허가권자는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라는 거를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건축 허가는 이제 그 건축을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주로 건축과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수도라든가 뭐 소방서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그 관련 부서가 있죠. 보통 14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일일이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일괄해서 처리를 해라 하는 취지로, 너무 질질 끌지 말라고 하는 취지로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라는 것을 열어서 어쨌든 일정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13단계의 건축 진행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건축 허가를 내는 규모 이하 적은 거는 신고 대상으로 한다 하는 거고,
일반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제곱미터 이내의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계 입법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층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200제곱미터 이상의 3층 미만의 대수선은 아까 이제 주요 구조부 이런 부분들의 각각 그 3개를 철거하거나 이럴 때 대수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총칙에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그 밖에 아주 소규모 건축물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높이가 3m 이하에 증축하는 경우 표준설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표준설계도는 농촌에서 지어지는 이제 그런 규모의 건물들이든가 어쨌든 규모가 좀 작고 주택 위주의 건물들을 표준설계도를 제정해 놓고요. 그 표준설계도를 쓰게 되면 그것들은 신고만 해서 허가를 내지 않아도 진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은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가 신고 대상이고요. 읍면지역, 아까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그다음에 작물 재배산의 면적 규정이 없이 다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신고 사항들은 허가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문제의 질문 사항 중에 다음에 신고 대상인 것은 허가 대상인 것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걸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다음은 이제 용도 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물이 지어지면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에 각각의 용도를 명기하고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용도대로 사용을 이제 하지 않고 용도를 바꿔서 쓰겠다 할 때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하는 거고요. 기본 원칙은 이제 이 소방이라든가 중요도가 있어서 또 건물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추가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걸 이제 그 밑에 있는 표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향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은 그 건축물의 용도 중에 동급, 아까 상향 하향이 아니라 같은 동일 시설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럴 때 기재사항 변경만 신청해서 바꿔주면 되는 경우고요. 자, 이제 용도 변경은 이제 그 표에 보면 이제 9개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개 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타 시설군들까지 포함해서인데요. 그럴 때 이것도 지금 일일이 설명하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자, 그렇게 9개,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시설,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시설,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급박히 시설군에 이제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것들은 기재 변경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위로 이제 상향에 대해서 군이 옮기면 허가가 되고, 하위로 내려가면 신고가 된다 하는 내용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에서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해서 이제 아까 건축물의 건축에서 허가를 내고 사용 승인을 내고 등기를 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밟지 않고 일정한 시간 내에 이제 건물을 용도상 지었다가 그걸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설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도시 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허가권자는 아까 국계 입법, 이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64조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4층 이상 조례 기타 관한 규정을 어기지 않은 경우에
허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허가권자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시설이 아닌 경우에 이제 기피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영유 지역 내에 이런 부분들의 가설 건축물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가설 건축물의 일반 규정을 이제 건축법 시행령의 15조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제 4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로 위임된 내용들이 15개 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그러니까 그 하드한 어떤 구조물로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가설 건축물은요. 그다음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물론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이유 규정은 있고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 판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도시 지나가다 많이 보는 것 중에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으면 안 되고요. 존치 기간을 명시하되 3년 이내에 지어지는 건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된 내용들이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를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복귀에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시간이 30분인데요. 자, 그렇게 이제 건축물을 허가 내거나 신고를 내고 이런 다음에는 아까 이제 감리자와 시공자는 이제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건축의 그런 허가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해야 될 행위고요. 내가 이제 시공자나 감리자의 업무로 얘기를 하는 거는 돈을 이제 뭐 건축주로부터 받고 대부분 업무를 대행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는 감리자가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건축주가 위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사 전에 보통 일주일 전이죠.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이러한 내용들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되고요. 이제 최근에 예민해서 이제 옛날에는 건축주가 직영이라고 그러죠. 직접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꽤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옛날에는 660제곱미터, 뭐 495제곱미터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200제곱미터 건물이 넘었으면 다 건설업자가 이제 공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부실 건물이 많고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강화된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자, 건축업자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건축 관련법 중에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용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봐야 되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2가지 규정으로 되어 있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이제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 건물이고요. 건설업자가.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제 주거용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 또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에 관한 설명에 단독주택 외에 3가지가 다 포함이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중에 200제곱미터 이하여도 이건 안전의 문제 때문에 건설업자가 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고요. 주거 이외의 건물 중엔 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특수교육 뭐 이런 거 보면 아직 업무시설까지 실제로 모든 건축물을 200제곱미터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거의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단독주택 하나만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착공신고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제 착공신고를 신고 접수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많은 부분들의 자료는
이번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실무를 할 때 착공 신고가 이제 자꾸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시공자와 감리자가 잘 협조해서 허가를 준비를 한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의 자료로서 이렇게 첨부한 내용들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자료로서 한번 쭉 이제 읽어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건축 진행 과정 중에 이제 감리 단계가 됩니다. 이제 시공자는 물론 공사하는 단계가 되고요. 주로 이제 건축법은 이제 시공자에 관련된 법은 건축산업기본법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법이 주로 법률이 되고 주로 이제 건축 설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건축법이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리 단계에 많이 관련이 좀 됩니다. 자, 일단 감리 단계 내용은 아까 이제 시공 5차 부분을 잠깐 여기 내용이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착공의 사용 승인을 뭐 원고 내용대로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아까 착공 때 준비하는 서류가 있다면 사용 승인, 이건 아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이제 준공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다 그랬죠. 법정 용어는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승인 때의 서류는 6가지가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이제 감리자 지정 경우는 아까 대부분 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면 다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감리를 설계자가 할 수 있는 경우 설계자가 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 몇 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규모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고 그때의 감리 완리 보고서, 감리비 지불 서류 이거는 이제 공사 감리비 지불 서류는 감리라고 하는 업무가 설계자가 하든 뭐 설계자가 못하든 간에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이제 감리자 설계자 감리한 경우든가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이상한 서류가 감리비 지불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후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아까 허가 내지 않고 신고한 건물이 있다면 그런 간단한 도면 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부분들이고 기타 법령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런 거를 반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포항에 내진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심각해졌기 때문에 내진이 굉장히 이제 법정대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진 능력을 공개되는 건축물이 별도 정해져 있는데 그럴 때 건축 구조 기술사 이제 구조 기술사 중에 뭐 토목, 토질 뭐 그런 이제 그 시빌 엔지니어링 기술사도 많지만 우리 건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술사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진을 공개되는 건물은 반드시 건축 구조 기술사가 날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사용 승인은 이제 아까 허가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건물에 입주를 해서 살게 되니까 안전상의 문제들이 중요하게 되죠. 안전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해 살면 아까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만큼 이제 사용 승인이 중요해서 거기 관련법이 12가지의 그런 관련법 내용들을 허가권자는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권자 검토를 할 때에 그런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모임들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하수도법,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지적법입니다.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옛날에 이제 지적법들이 이렇게 이제 포괄적 용어로 바뀐 거고,
그다음에 승강기, 에너지 이용, 그다음에 전기사업, 전기통신공사업법, 도로법, 국계입법에 따른 개발행위원과의 준공검사, 국계입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준공검사, 물환경보전법, 대지환경보전법,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계, 이건 옛날에 공장법이었던 법률들, 이렇게 12개 법률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면 이 12개의 법률에 따른 내용도 같이 사용 승인이 된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12개 법도 이제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법이고요. 실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준공 때는 다 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아까 이제 임시 사용 승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완전하게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부분적으로 준공이 될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사용 승인까지 갔다 왔으면 건축물의 건축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의 건축은 자 이제 진행이 아까 이제 그 법이 갖고 있는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건축 진행의 순서로 보면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버렸죠. 자,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되지만 꼭 건축사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릴 줄 알거나 기본 계획을 자기가 그릴 수 있다면 건축주가 직접 그려도 된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네 가지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중축, 개축, 재축. 자, 중축, 개축, 재축은 우리 총칙에 설명한 바가 있고요.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꼭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충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자, 세 번째는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의 건축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그다음에 이제 농막 등 400제곱미터 축사, 그다음에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 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원실. 그다음에 네 번째 가설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이제 되는 경우죠. 법정 요건에 맞춰야 되겠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법 24조의 건축 시공의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시공의 내용들은 총 7가지의 내용이 이제 건축법에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은 공사 시공자의 성실 의무, 이건 성실하게 공사해야 된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당연히 돼야 되고, 공사 중에 설계 도서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해라 하는 내용들이고, 3번은 공사 시공자의 설계 변경 요청. 그러니까 자 이제 그 건축 설계 도서라고 하는 거는 3차원적인 구현물이죠. 건축 구조물이나 건축물들은. 그런데 도면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설계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토 내용들이 이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경우죠. 그런 것들이 시공자가 발견했다면 이건 건축주한테 설계 변경을 요청해야 된다 하는 거가 1번, 2번 건축법 및 관계법령 규정에 맞지 아니한 때, 2번 공사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공자는 건축주한테 설계 변경을 요청해야 된다 하는 경우고, 4번은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 시공자가 규모가 좀 있는 경우는 상세 시공 도면을 반드시 그려야 되고요. 상세 시공 도면을 그려서 감리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의무 내용들이고, 물론 이제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 상세 설계 도면을 그려라 하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4번의 2번 규정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무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공사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6번은 자, 건설업자 시공 의무가 아닌 건축물의 공사 시 건축주의 현장 관리인 지정 의무가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 시공의 의무가 아닌 거는 아까 200제곱미터를 넘는 모든 건축물과 200제곱미터가 미만인데 단독주택을 뺀 거의 대부분 건축물이 건축 시공자가 건설업자가 이제 시공 의무를 갖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현장의 관리인 정도가 아니라 현장 소장과 포함해서 그런 이제 시공회사에 갖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어도 건축주가 직영하는 경우에도 건설 기술자를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꼭 그렇게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해라 하는 취지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7번은 이제는 공사는 막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 때 생긴 하자라든가 완공, 준공, 사용 승인 때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법적 내용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촬영해 놔야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사 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사 감리의 의무 이제 9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9가지는 아주 감리라는 것이 뭐냐로 가는 부분들의 용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한다. 지도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두 번째는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면 시공계획은 또는 공사 관리의 계획은 시공자가 하게 되겠죠. 그거를 감리자가 봐줘라 하는 부분들이고,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제시한 공정표가 합리적인지 이런 걸 검토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상세 시공 도면을 검토하기나야 되고요. 아까 5,0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품질 시험 실시 및 시험 성과를 검토해라. 이제 품질 시험도 법적 내용으로 시공자가 이제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죠. 실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강도의 시험이라든가 진해력을 위한 제하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검토해야 되고, 설계 변경의 적정 여부. 아까 두 가지 요건이 설계 변경이 있었죠. 법령의 어떤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불합리하다고 인정 두 가지 경우가 시공자가 설계 변경을 이제 건축주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판단하는 부분들이고, 기타 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자, 감리자도 어쨌든 이제 그 건축주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감리 계약에 건축주가 원해서 서로 합의해서 별도 내용이 지정되어 있다면 감리의 업무에 포함이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밑에 내용의 표는 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에 의무 내용들이죠. 자, 건축주가 지정하는 경우는 자, 모든 허가 대상 건물들은 건축주가 지정해야 되긴 하는데, 밑에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밑에 허가권자한테 위임된 내용들이 대부분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 15년 후에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중이용 시설들은 이제 건축주가 지정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때 이제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건축사들의 모임인 건축사협회하고, 그다음에 시공회사의 모임인 그런 이제 그런 건설협회랑 굉장히 갈등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이제 그런 건설회사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법의 이제 제정 노력을 이제 그 시공자들이 하고 있고요. 근데 감리는 이미 건축사나 또는 이제 그런 그 시공회사에서 기존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들이 다중이용 시설들, 이건 총칙에서 검토한 적이 있고요. 그럴 때 건설업자 또는 건축사가 할 수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건설 이제 산업기본법에 지정되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감리 전문회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좀 포괄적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포괄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전문감리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다중이용시설은. 그런데 건축사, 건축설계사,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그런 이제 의무 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얼마 정도면 건축 뭐 기계 전기는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킨다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건축물들은 이제 불법이나 탈법이 많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설계자를 배제한 다른 사람들을 꼭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 설계를 한 건축사를 굉장히 불신하는 법이 배경으로 좀 깔려져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아까 200제곱미터의 이제 모든 건축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외적인 것들이 신기술로 된 건축물들, 그 다음에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건축물들, 설계 공무원 건축물들은 설계자나 아니면 이제 기술자들이 직접 이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역량 있는 건축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사실은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정착이 돼서 10년 이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현상 설계에 입상한 자들을 역량 있는 건축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감리를 할 때마다 별도의 서류들을 첨부해서 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모전에 입상한 내용들을 증빙해서 내면 역량 있는 건축사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이제 실무랑 관련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감리 업무 중에 이제 시공자가 막 이제 법을 지키지 않고 감리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감리자는 이제 그 시정 명령을 내리라 공사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요청은 건축주한테 하게 됩니다. 건축주하고 계약된 내용이 감리자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시공자한테 직접 뭐 그렇게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놨죠. 사유는 공사 시공자가 시정,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요청은 기본적으로 감리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주한테 이르는 거죠. 시정 또는 공사 중지 요청을 한다. 그리고 기간은 시정 요청을 명시한 데에 7일이 지나도 이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내용은 공사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로 법적 내용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감리 이행자까지 마저 할까요? 또 뻐꾸기가 올 것 같아서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공사 감리자는 이제 아까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하거나 뭐 그런 거 말고 감리 자체를 이행해야 될 업무들이 있다. 거기에 일단 감리 일지를 이제 써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한테 감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것도 법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언제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냐. 거기에 이제 가나다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서 두 다릅니다만, 이제 기초공사 철근 배근 시, 그다음에 지붕 슬라브 배건을 완료했을 때, 지상 5계층마다 상부 슬라브 배건을 완료할 때는 반드시 이제 중간 보고서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사진 찍어놓고 자료를 첨부하고 이래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만약에 철골 쪽인 경우에는 이제 기초공사 철근 배건, 기초는 뭐 철골 건물이어도 이제 철근 배건을 해서 물이 닿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가 돼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할 때, 그다음에 다는 지상 3계층마다 또는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타 공사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 단계에서 건축주의 이행 사항은 사용 승인 신청 시 감리 중간 보고서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감리자가 제출을 보통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감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제 7가지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건물들은 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물들의 이제 감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감리 전문회사 아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건설 용역 기술자 이렇게 돼 있던가요? 뭐 거기서 해야 되고 2년 이상 경력의 건축 사보를 상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분야는 전기간 토목기계 전기는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해야 될 내용들이고 그런 대규모 건축물들은 아까 다중이용 시설물들이죠.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된 5계층이 있는 뭐 그런 거가 되고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자,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전문 감리 회사에서 보통 상주 감리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현장에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주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는 아니고요. 그랬을 때 아까 2년 이상의 경력의 건축 사보를 상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주 감리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아까 건축 진행 과정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시공오차 이것도 이제 가끔 법적 내용을 많이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선 우리 총칙에서 배웠던 거죠. 3% 이내 인적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도 3% 이내, 인적 건축물 경계도 3% 이내, 건축 건폐율 0.5% 이내, 용적률 1% 이내, 허용옥차들은 건축물의 높이는 2% 이내, 그다음 평면 길이 2% 이내, 출구 너비 2% 이내, 반전 높이 2%, 벽체 두께 3%, 바닥판의 두께 3% 이내. 여기까지는 시공오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공에서 어겨도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내용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2부에서 진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